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좀 태도가 재밌습니다. 저요? 저는 불량하죠, 태도가. 네. 오늘은 김현성 교수님 말고 현근택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3명 다 변호사네요. 뭔가 더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분만 판다 주인공 누굽니까?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라를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빽빽글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엑스맨이 될 거냐? 지금 서로 이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 정치권 내에서 친일파 낙인 찍기가 사실은 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전 수석이죠. 조국 전 수석이 불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상대방 당에 친일파가 더 많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당에 친일파가 더 많을까요? 안 세봐서. 안 세봐서. 아니, 그러니까. 네. 그죠. 뭐 누가 이렇게 세봤겠어요. 근데, 스스로 우리 조상님이 친일파였죠. 죄송하다고 인정한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네. 어디까지가 친일파고 어디까지를 친일로 봐야 되나? 친일파 정의 자체가. 네. 그 정의 자체가 좀,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친일파,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무슨 공인하는 공인이라기보다는 무슨 거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보는 시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개념 자체가 우리 항상 친일파라고 하는데 네. 어디까지 이제 친일파로 봐야 되는가 하나. 그리고 만약 우리 조상님이 친일파면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나까지 친일파로 낙인 찍기가 맞느냐. 이건 연좌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도 그렇고 어느 기준에서 하든 조상이 친일파였던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10대 1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고. 근데 설사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중진 의원이 친일파의 후손이고 자유한국당의 주요 중진 의원의 후손이 친일파라고 합시다. 친일파 후손이라고. 예. 그러면은 조상님이 친일파였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해보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10대 1은 민주당이 10, 한국당이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많이 몰렸죠. 예전에 방문 자위대 행사 방문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반민특위가 분열을 조장했다.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단체에서 비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쨌든 일본 어떤 경제보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친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친일적인 이런 행동보다는 실제로 일본의 어떤 논리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 개인청구 협정됐다. 그다음에 또 감정적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매운동 이런 거를 좀 평가절하하고 이런 면이 보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친일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10대 1이냐 1대 10이냐 그거는 제시한 분이 먼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시만 하고 그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세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친일 프레임 씌우기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매운동이 어떤 영향이 되겠느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친일의 어떤 논란이 지금 과거에 반민특위가 분열을 조장했던 것처럼
했다는 바람처럼 지금 어떤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친일 이런 얘기가 분열을 조장하는 식의 발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0대, 보기에는 예. 뭐 이런 시도 자체가 성공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예, 10대 1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기저가 있는 것 같다 얘기인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어제 그 3당이 합의하면서 결국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한 그 배경에도 이 친일 프레임 공격이 좀 들어가 있던 게 아니냐 이런 그 해석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갤럽에서 그 발표했던 한국당 지지율이 19% 정도 됐었고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지지율은 26% 정도 됐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 지지율 하락이 친일 프레임 공격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프레임 공격 얘기가 나올까요? 이 친일 프레임은요. 뭐 예. 프레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누군가 일부러 이제 좀 씌운다? 프레임이라고 예, 상대 예. 진영에서 만들 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친일 프레임을 만들 테니까 시작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은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때 지금 진보 진영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보수 진영 니네가 한때 종북 프레임으로 재미 많이 봤잖아. 네. 물론 정치권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일정 진영 논리로. 뭐 친일 프레임을 이제 당할 때도 됐지 이런 분 말을 하는 분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종북 프레임으로 재미 본 거 맞죠. 2000년대 이전까지 재미 본 거 맞고 뭐 최근에도 그거를 시도하려는 일부 세력들은 있으나 근데 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거판에서는요. 종북 프레임보다 친일 프레임 훨씬 더 강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북 프레임이라는 거는 방어할 수 있는 방패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민족 아니냐라는 것부터 지금 어쨌든 남북 간의 예전과는 조금 다른 뭐 물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종북 프레임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기저도 좀 방패도 좀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한때 종북 프레임에 연결됐던 게 이제 통진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문제였거든요. 네네. 어쨌든 통진당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좀 막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이성적인 문제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년 총선판을 좀 볼 때 현 정권이 본인의 의도든 아니든 시간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3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김정은 답방,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예. 그다음에 하나가 감상적 민족주의. 전 3개 썼어요. 그 카드를. 예. 그게 굉장히 내년 총선판에서 저 현 여권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뭐 앞에 2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올 연말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여권의 총선이 유리하게 아직 작용할 거라고 대법원 봐요.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말 수 없는 거고. 어찌됐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3개의 카드 중에 그 마지막 감상적 민족주의 카드 있잖아요. 네네. 그 카드가 사실은 현 여권과 청와대 기류에 은연중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아베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그게 확 터져버린 거죠. 결국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걸려드는 모양새가 됐고 네. 저는 아베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현 정부도 아베의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 예측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도 만약에 아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1야당으로서 거기다가 보수야당으로서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다가 이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좀 갇힌 그런 좀 모양새가 된 거죠, 지금. 현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 SNS에 친일 프레임을 사실은 거론하면서, 한국당에 걸려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공격을 잘한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고 그렇게보다는요. 아마 국민들의 아마 여론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종북 프레임보다는 예전에 이제 우리 민주당을 가장 괴롭혔던 것들은 빨갱이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집권하기 정말 어려웠던 게 어찌 보면 빨갱이다. 종북이라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고,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제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씌웠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면이 있냐면요. 독재 논란하고 지난번에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한다 그랬는데 독재 논란하고 친일 논란에서 저는 한국당이 절대로 저는 승부를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의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는 65년 한일 협정이 왜 맺어졌냐. 박정희 때 맺어졌는데 지금 예전에 CIA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3억 달러를 받았는데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6천만 달러 정도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는 게 협상하기 전에 61년부터 65년까지 CIA 보고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지금의 논란이 되는 게 결국 65년 한일 협정과 그다음에 일본에서 문제 제기하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 두 가지 가장 핵심인데 그 두 개를 잇는 게 결국은 박정희와 박근혜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친일 논란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판단을 잘했다고 봐요. 여기서 계속 친일파 논란을 해봐야 득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너무나 명확해요. 지난번에 사실은 반독재 투쟁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반독재 투쟁이라는 말을 하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 신독재다 얘기하는데 전두환 우리 독재를 얘기하면 당연히 전두환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조국 수석이 프레임을 씌웠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스스로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빨리 저는 뭐 벗어난다기보다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명분으로 삼은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변호사님? 일단은 두 가지 나눠서 보면 자유한국당 측 대응 스스로 빨려 들어간 거 측면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조국 수석 유도한 측면 양측 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유한국당에 스스로 빨려 들어간 측면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터졌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내야 되는 생각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현 정부의 어떤 이제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제시하는 건 전 제1야당 보수야당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으로 말하면 헤드에 뭐가 기사가 실리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판에 그걸 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베 문제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먼저 짚고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게 뒤에 붙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거를 먼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마음속에 그냥 감정적으로 왜 자유한국당은 일본 편을 들지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 순간 이제 친일 프레임이 스스로가 작동하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일단은 아베를 공격을 한다.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요 순서가 됐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엉켜버린 것. 거기서 이제 좀 말렸는 측면이 있고 조국 수석의 그 발언은요. 뭐 어쨌든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건 있어요. 이번 대선 나오시겠구나. 네, 저는 조국 수석의 그 페이스북 어제도 말에 글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아베가 잘못한 거 누구나 다 알죠. 다만 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애국이 아니다. 뭐 매국 얘기도 하고 이적 얘기도 나오는데 조국 수석의 기준하면 저는 친일파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네, 이분법적으로 조국 수석의 기준대로면 저는 친일파예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현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고 여기 찬성하면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게 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현직 민정수석으로 올바른 태도냐. 오히려 차라리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프레임은 원래 단순하게 끌고 가야지 조금 그러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조국 수석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라면 정치 공학사 그런 뭐 어떤 책략을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실 수 있게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것은요. YTN의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6일 동안 닷새 가량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 그리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응답률은 5.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현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게 기저에 있냐면 사실은 이제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 대응을 하자. 거기에 핵심 뭐냐면 일본이 요구하는 게 지금 딱 하나예요. 제3국 중재에 설치하자. 아니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얘기인데 사실은 제3국 중재를 받자는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법률가들도 그렇고 아니면 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일본의 요구를 받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일 협정에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게 일본의 논리인데 그걸 사실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가 저는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명백히 밝히지는 않지만 주변에 나오는 얘기 뭐 감정적이다. 불매운동이 감정적이다. 이성적으로 하자. 아니면 외교적으로 풀자는 얘기에 그게 녹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네, 느낌 받고 네.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친일이냐 반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일본의 주장과 우리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이 해결하자. 기업끼리 해결하자는 것이고 국가 간의 문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3국 중재인은 아직 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좀 일본 측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명시적으로 한국당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씌우는 게 문제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정부를 탓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먼저 이 대응을 못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어쨌든 이 판결을 그동안 어찌 보면 끌어왔는데 네. 2012년에도 판결이 났지만 18년에 다시 판결이 나도록 정부가 뭐 했냐. 자꾸 어찌 보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 그럼 일본 측 논리를 계속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떠세요? 그 일본 불매운동은 저급한 반일 감정이다. 이게 지금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발언도 나오고요. 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도 친일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재판을 통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선친을 또 언급하면서 친일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프레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앞에 두 분 차명진 전 의원하고 김문수 전 의원, 현역 의원이 아닌 분 그렇죠. 까지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도 뭐 그건 한국당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지금? 분은 저요? 좀 당적 없는데. 아니 그 차명진 그렇죠. 전 의원하고 김문수. 네. 네. 이건 개인적인 강성 발언이니까 그거를 뭐 언급하기 싫다.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체 의견으로 보는 거는 사실 좀 그럼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곽상도 의원하고 그 민경욱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예. 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에 10명 대 1명 얘기할 때 그 얘기 언급 좀 하셨던 것 같고 그 얘기가 뭐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김지태 씨가 진짜 친일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일파가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런 검증이 아직 안 된 몰라서. 거다. 예. 그리고 당시에 뭐 어쨌든 뭐 실제로 그 김지태 친일파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상속세 유족들 상속세 소송을 뭐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 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소송했다고 그 변호사를 뭐 친일파라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셋 다 변호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사건 수임한 걸 가지고 예. 야 네가 사건 수임했을 때 그 사건이 친일파 관련 소송이니까 너 친일파다라고 얘기하는 건 곽성도 지금 의원이 아직 변호사 안 하셔서 그래요. 저 검사 그만두시고 바로 민정수석 가셨다가 배치 다신 거 아닌가? 예. 네,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얘기. 네. 근데 그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이 저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 아니고 과장, 계장 과장 있죠. 이제 네. 지방 군청의 과장 계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일파의 범주예요. 그러면 아주 친일파를 넓게 잡아서 야 당시에 일제시대 때 관리했던 사람 다 친일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친일파, 당시에 검사했던 분도 친일파, 뭐 회사 동양척식회사 다녔던 친일파 다 친일파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게 나눠가지고 너도 친일파, 나도 친일파, 다 친일파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 중에 알게 모르게 친일파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하지 말자. 네. 그 얘기죠. 현 변호사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지태 논란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제 2012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정수장학회가 작물 아니냐. 왜냐면 이 정수장학회의 전신 이제 부일장학회가 이분이 만든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일보라든지 부산 MBC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한 다음에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 아니냐 이렇게 나왔더니 반대 논리는 나온 게 이제 김지태 친일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재산이니까 뭐 뺏어도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말씀처럼 뭐 동양척식회사 있었던 건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상고 졸업해서
20대 한 중반까지는 이제 거기서 5년간 근무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키워놓고 뭐 자유당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설령 친일파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강제로 뺏어간 게 맞느냐. 나중에 이제 재판도 했지만 강압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효 이게 무효 정도는 아니다라서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못 뺏어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걸 어찌 보면 이제 뭐 친일파 재산이니까 또 되느냐 이 문제였고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거기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부산상고 선배이기도 했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판에 관여했는지는 사실은 팩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김지태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지금도 그 유족이라든지 아들들은 찾고 싶다 재산을 강제로 빼앗겠다. 어쨌든 그 뺏은 사람의 어쨌든 딸이 지금도 물론 실제 이사장은 아니지만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남아 있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 재산을 그러면 물론 지금 와서 다시 되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형성된 거니까 국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뺏어서 현재도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그 친일파 논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되는 거는 청산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부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또 환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또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짧게 15초씩 한 말씀만 딱 해주고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할까요? 지금 이 마지막 오늘의 그 한분만 판다 친일파 논란에 네. 대해서 이걸 좀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예. 친일파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이제 그만하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저 함흥에서 과장하셨으니까 친일파다. 그것도 네. 사실 웃기는 얘기고.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위대 행사장 갔으니까 친일파다. 그것도 웃기는 논리고. 예. 그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이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국면이고 예.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지를 모으고 어쨌든 여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래도 결론은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소모적 논쟁 그만하고 중지를 모아보자. 근데 문제가요.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로 생각하면. 갑자기 막 소름이. 그죠? 이거 진짜 어제 여야 합의했다고 예, 예. 결의한다고 하는데 네. 항상 디테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집단 소송으로 번진 슈퍼스타 호날두 노쇼 문제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